조선왕조실록은 한 여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투기하고 사나워 스스로 화를 불렀다. 왕의 딸이었고 공주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여자.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가해자로만 기억합니다. 현숙공주. 예종의 정녀 안순왕후의 딸. 아버지를 6살에 잃고 동생의 왕위를 눈앞에서 빼앗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공주가 스스로 독살 음모를 꾸몄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긴 여인이 됩니다.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남편의 첩을 견디지 못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여성에게 침묵만을 요구하던 시대가 한 여인의 분노를 제약으로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이 오디오북은 한 공주를 변호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누가 그녀를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녀는 왜 침묵해야 했는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공주 현숙이 아니라 기록 너머에 있던 한 인간의 생애입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딸 현숙공주. 그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을 이제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현숙공주가 태어난 1464년은 세조 10년으로 그녀의 할아버지 세조가 왕위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예종은 당시 세자의 신분이었고 어머니 안순왕후 한씨는 세자빈이었습니다. 왕실의 척장녀로 태어난 현숙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숙공주에게는 여러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복오빠인 인성대군은 예종의 첫째 아들이었으나 서출이었고 현숙공주는 척출로서 장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동복동생인 제한대군이 있었는데 제한대군은 예종과 안순왕후의 척장자였습니다. 또한 월산대군과 성종은 예종의 동생들이었으므로 현숙공주에게는 사촌 오빠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현숙공주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녀가 처음 받은 자코는 정숙공주였습니다. 공주의 자코는 대개 그들의 덕성이나 왕실이 기대하는 바를 담아 지어졌는데 정숙이라는 이름에는 정결하고 숙녀다운 품성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에 이 자코는 현숙공주로 바뀌게 되는데 현숙은 드러나는 숙덕을 의미하여 더욱 품격 있는 칭호였습니다. 현숙공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469년 그녀가 겨우 6세의 어린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종이 제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예종의 죽음은 현숙공주와 제한대군 남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예종의 척장자인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제한대군은 당시 겨우 3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할 경우 외척의 세도나 권신의 발호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더욱이 단종의 비극적인 폐위와 죽음이 불과 10수년 전의 일이었기에 조정 대신들은 어린 왕의 즉위를 꺼렸습니다. 결국 예종의 동생인 자을상군, 즉 9일에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정통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제한대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카인 제한대군과 현숙공주 남매에게 각별히 잘 대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대의 현숙공주는 소공주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는 작다는 의미로 이는 나이가 어린 공주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을 때 현숙공주는 6세에 불과했으므로 왕실 내에서 어린 공주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소공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은 현숙공주와 제한대군 남매에게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육 간의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엄밀히 말하면 정통계승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예종의 자녀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제한대군을 잘 대우함으로써 자신의 왕위가 찬탈이 아닌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숙공주는 성장하여 임광재와 혼인하게 됩니다. 임광재는 임사홍의 장남으로 혼인 후 풍촌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임사홍은 조선 정기의 문신으로 그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범과 감시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시대 공주의 혼인은 일반 양반과의 혼인과는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공주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유지했지만
동시에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제약도 받아야 했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부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공주를 섬기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관계는 때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강제가 정확히 언제 풍천위에 봉해졌는지, 혼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당시의 관례로 볼 때 현숙공주가 10대 중후반에 혼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강제는 1495년에 사망했는데 현숙공주보다 약 7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숙공주의 생애에서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톡살자작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왕실과 조정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왕실 내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현숙공주의 여종이 공주의 모우인 안순왕후에게 고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종은 현숙공주의 유모와 그 아들 그리고 부모가 공주를 톡살하려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실 공주를 톡살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라 왕실에 대한 역모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변자가 공주를 직접 모시는 여종이었고 피고변자가 공주를 어릴 때부터 돌보던 유모와 부모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모는 단순히 젖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모는 공주나 왕자를 어린 시절부터 돌보며 친어머니 못지않은 애정으로 보살피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경우 유모와 공주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의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보모 역시 공주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주를 톡살하려 했다는 고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주를 해칠 동기가 무엇인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안순왕후와 성종은 즉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조카인 현숙공주를 각별히 아꼈기에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용의자들은 즉시 체포되어 엄중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국문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거나 압수령, 줄이틀기 등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도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모와 보모 유모의 아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주를 돌보아온 사람들로 공주를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공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었고 공주를 톡살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문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지만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자 조사관들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공주를 톡살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배우가 있는 것인가, 혹은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공에 빠져들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왕실과 조정은 긴장감 속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성종은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마인 인광제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성종의 이러한 의심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광제는 양반가의 규수를 첩으로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첩을 두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었지만 왕실의 부마가 양반가의 딸을 첩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을 첩으로 들였다는 것은 공주에 대한 불경이자 왕실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인광제를 회유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인광제에게 양첩을 둔 사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며 관대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인광제가 톡살 음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만약 인광제가 공주를 제거하고 첩을 정실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모와 보모를 매수하여 톡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종의 추론이었습니다. 결국 인광제가 양첩을 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마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성종은 인광제를 기양 보냈고
사건은 인강제가 유모 등을 회유하여 독사를 시도했다는 결론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유모와 보모 유모의 아들은 죄인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독살 사건은 사실 현숙공주 자신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실록은 현숙공주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숙공주는 투기하고 사나워 인강제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는 질투를 의미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납다는 표현은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다는 의미로 당시 여성, 특히 왕실 여성에게 요구되던 온유하고 순종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줍니다. 실록은 계속해서 보모와 유모가 직언한 것을 도리어 원망하여 이와 같은 자작극을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유모와 보모가 공주에게 남편을 공경하고 잘못이라고 충고했는데 공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여 독사 음모를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공주가 자신에게 충고하는 유모와 보모를 제거하고 동시에 남편에게도 타격을 주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작극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실록은 그리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7명에서 8명이나 되니 그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유모와 보모, 유모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되어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국문 과정은 혹독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 대신들은 현숙공주를 강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공주가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마중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사회였고 유교적 가치관에서 부부관계는 명확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삼강오륜 중 하나인 부부유별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7거지약 중 하나가 질투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첩을 질투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숙공주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는 유교적 규범을 따라야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공주가 부마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을 어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규범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높았습니다. 현숙공주의 독살 자작극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숙공주는 질투심이 강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읽을 때는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의 맥락과 기록자의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사관들은 대부분 유교적 가치관을 철저히 내면화한 남성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질투하는 여성은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권력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종은 현숙공주와 제한대군을 잘 대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현숙공주가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숙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첩을 들였고 이는 공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유모와 보모가 남편을 잘 섬기라고 충고하는 것은 현숙공주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신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공주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웠고 유교적 규범과 왕실의 체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습니다. 독살 자작극 사건 이후 현숙공주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남편 인광제는 1495년에 사망했고 현숙공주는 그보다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현숙공주는 1502년 7월 2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숙공주는 평생 슬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광제와의 사이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있었으나 일찍 죽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록에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자녀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은 현숙공주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녀가 있으면 그들을 통해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노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숙공주는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39세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나이이지만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숙공주가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독살 자작극 사건으로 인한 비난과 남편의 배신, 자녀가 없는 쓸쓸함 속에서 그녀의 말년이 평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숙공주의 삶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왕의 정녀로 태어나 높은 지위를 누렸지만 동시에 그 지위가 가져온 제약과 고통도 함께 감내해야 했습니다. 첫째, 현숙공주의 삶은 왕위 계승의 정치적 파장이 왕실 구성원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예종의 이른 죽음과 동생 제한대군의 왕위 계승 실패는 현숙공주의 인생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만약 제한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면 현숙공주는 왕의 누이로서 훨씬 더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현숙공주의 사건은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편의 외도를 질투하는 것조차 비난받아야 했고 남편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 대신들의 상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숙공주가 왕실의 공주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그녀는 유교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역사 기록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매우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이지만 그것도 결국 특정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현숙공주가 정말로 자작극을 꾸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를 읽을 때는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의 맥락, 기록자의 관점,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숙공주의 삶은 화려한 왕실의 이면에 숨겨진 한 여성의 고독과 좌절, 그리고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톡살 자작극을 꾸몄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특히 왕실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제약과 고통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1464년에 태어나 1502년에 세상을 떠난 현숙공주. 그녀의 39년 생애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구도,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그녀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역사 속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숙공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 사랑과 배신, 규범과 저항 사이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는 비단 조선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현숙공주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 너머에 있었을 한 인간의 고통과 분노, 좌절과 외로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6세의 아버지를 잃고 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왕위를 빼앗긴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소녀. 남편의 배신을 감내해야 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했던 여성. 자녀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역사는 남성 관료들의 시각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현숙공주와 같은 여성들의 진실한 목소리, 그들의 고통과 분노, 사랑과 상처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겨진 기록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담긴 침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숙공주, 1464년부터 1502년까지 39년을 살았던 한 여성.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어쩌면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도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던 한 시대를 살다 간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목소리를 잃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숙공주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한 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현숙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현숙공주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규범 뒤에 숨겨진 억압을,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숙공주여,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비록 역사가 당신에게 가혹했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살았던 삶을,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그리고 당신이 품었을 꿈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정녀 현숙공주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